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 더 뉴스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보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에서만큼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MBPO 유체이탈 화법에는 국격이란 단어가 자주 동원됐습니다.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 2012년 10월 4일 시정연설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국격을 강조하던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지난 수년간 국격이 놀랄 만큼 높아졌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을 극찬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국격 발언은 이어집니다. 구속 상태던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고 하자 국격을 해친다며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국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만 풀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큰 뉴스들이 많아서 덮여버리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여파가 거셉니다. 여야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프레임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내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며 보복서를 제기했고, 한국당은 여론 조작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접견했고,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판결 직후 예상치 못했다는 짧은 입장을 냈던 청와대에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이 취소됐고 앞으로도 판결 자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선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한국노총 3자가 신규 자동차 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안에 두세 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협상 결렬 이유였던 신규 법인의 노조 권리 유보 문제는 일단 유보하되 경영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는 정도로 봉합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2%가 줄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비 투자는 줄어든 반면 기업 구조조정과 폐업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 능력은 1.1%가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여자축구부에서 여성 감독이 선수들에게 2년여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선수의 눈 주위를 겨냥해 비비탄을 쏘고 늦은 밤에 안마를 시켰다고 합니다. 학생 장학금 등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어제 판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작업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입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먼저 댓글 조작과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안을 받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안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지까지 제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뭐였습니까?
네,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은 완전히 유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 주요 근거였는데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킹크랩과 네이버 등의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서 나온 메시지가 결정타였습니다. 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의 비밀 대화방을 갑자기 삭제한 점도 댓글 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김 지사가 판결 직후에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친 사실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항소장도 제출이 된 거죠? 네, 어제 법원 출석 때만 해도 김 지사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법정 안에 들어와서도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후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하자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후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얼굴과 귀가 온통 붉어진 채 방청석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지사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적어 변호인단에 전달했는데요.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주장에 의존했다며 진실을 외면한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하면서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더군요. 김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직접 거론하기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건이 어제 각각 선고가 나왔는데 공모관계로 얽혀있다 보니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기인 중앙지법 형사 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로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대법원장 비서실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법원 내 엘리트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8년의 실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네, 김 지사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고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장 경남지사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김 지사 측이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요.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진 지사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빈자리는 당분간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으로 메워집니다. 다만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있는 김 지사가 옥중 결재를 하는 식으로 도정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정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에 반발해 대책위원회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더군요. 오전에 의원들이 김경수 지사를 면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추진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책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도정 공백이 생겨서 송구하다면서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지사와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 관련 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고
도정 이주 대화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법관 탄핵을 포함해 적폐 세력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드루킹 측의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특검 활동에 대해서 무수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에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대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 입장은 잠시 뒤 더 정치 코너에서 1대1 토론을 통해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보죠. 그리고 법리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반응 알아봅니다. 이번 사안은 2017년 대선의 정당성 논란으로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무효 주장까지 꺼내며 맹공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참여정부 때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고 2012년 대선 땐 수행팀장, 지난 대선 땐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야당은 김 지사가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일을 김 지사 혼자서 벌였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 선거 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습니다. 대선 무효론까지 불똥이 튈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단호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인지 여부나 대선의 정당성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와 여권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밖에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특별감찰반 논란을 다시 꺼내고 손혜원 의원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관련법 등 중점 법안 처리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놓고 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어 곤혹스럽지만 청와대는 이번 판결을 대선의 공정성 시비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투자 협약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협상이 결렬돼서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결국은 합의안이 의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는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진행된 최종 협약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노동계 대표 등이 손을 잡고 입장해서 좋은 결과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최종 협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합작 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 사업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협약서에 사인하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는 행사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후 2시 반부터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제단체가 모일 예정인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노동계와 시민단체, 청년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게 독소 조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의 이견이 잘 좁혀졌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협의 과정에서 딱 한 가지 조항을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신설 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에 유효 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35만 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조기 경영 안정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협상이 깨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다시 만났고 추가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설 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노동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광주시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자세한 내용을 최종 투자 협약식이 끝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 왔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오늘 간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 적폐 1호로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협약식에도 방문해서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울산 본부에 이어서 광주 본부도 오전에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 조인식이 열립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이고 또 타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걸까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 모델입니다. 대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임금이 현대차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각종 사업 지원과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신규 법인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현대차가 2대 주주가 돼서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의 총 사업비는 약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 차입이 4,200억 원, 그리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현대차 노조를 중심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컸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한 나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한때 협상 결렬을 선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한국노총은 협상장에 복귀했고 광주형 일자리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또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임단협 유예라는 노조의 권리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또 광주시가 수정안을 냈지만 이번에는 현대차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쟁점이 됐던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 현대차와 한국노총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경영 상황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유예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투자 협상은 타결됐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처음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강하게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 사업성 논란과 공급 과잉 우려 등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노사민정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 통계 결과인데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0.6% 하락했습니다. 11월에 0.7% 하락한 데 이어서 2달째 감소한 겁니다. 지수 하락에는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4.5%나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 생산도 전달보다 5.9% 줄어 하락폭이 컸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0.4% 줄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2.4%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0.8% 늘어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도 기업의 투자가 무척 부진한 수치를 보였다고요? 네, 지난해를 통틀어 설비 투자가 전년보다 4.2% 줄었습니다. 한 해 설비 투자가 4%대로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체 전산업 생산도 전년보다 1% 증가했는데 1% 증가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부진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개월째 하락했고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7개월째 내려갔습니다. 두 지수의 동반 하락이 7달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는 지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도 경기가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에 계속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른바 김경수 이슈를 좀 더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징역 2년,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이라는 어제 판결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여야의 1대1 정치 토론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서기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변호사 인터뷰는 YTN의 다른 뉴스에서 해왔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비교적 드러나 있는 변호사로서 판사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서기호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실 때 평가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리나 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법적 관행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선고일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것도 네. 임박해서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까? 선고 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하필이면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그 날에 선고일이 연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느라고 선고 연기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그 영장실질심사,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가 1월 23일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 건의 선고 공판은 25일, 이틀 뒤로 예정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기존 일정대로 하더라도 그 구속 여부를 보고 재판할 수 있는 거,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뭘 준비할 기간이 또 필요한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하루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24일 날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그럼 24일 하루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그
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판단을 달리 하려면 그 판결문도 달리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 예. 네, 그건 그래서 내가 여유 있게 예. 좀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의혹 정도에 불과하고 네. 명확한 건 없습니다. 네. 도대체 왜 재판부가 상고 연기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틀 전에 연기하는 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인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고 연기를 하려면 뭐 선고 전날 할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선고 당일날 아침에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3일 전에 할 수도 있고 5일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때 이틀 전이냐 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부만 오르지 않은 건데요. 네.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단독 재판부가 아니고 예. 3명의 판사들이 합의해서 재판하는 합의부 재판부이기 때문에 배석 판사와 의견이 좀 달라서 네. 선고가 연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형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양형 기준이 이 법원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판사에게는 어느 정도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대법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형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 하한선과 상한선 안에서 보통 예.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그 기준에 못 미칠 경우는 예.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에 이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양형 기준을 양형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취지는 네. 판사들의 판결이 형량이 판사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최대한 그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예. 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형 기준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사안 그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2년을 지금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형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번 사안의 속성에 예. 비춰볼 때. 워낙 뭐 6개월 차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현저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양형위원회 기준을 초과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예.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네. 각각 지금 제가 짚고 있는 각각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으로 무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례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 전 지사가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가장 심각한 이번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요? 네. 네. 왜냐하면 도지사라고 해서 봐주려고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도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안 했던 이유는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예. 되는 그런 업무의 연속성 측면도 있지만 네. 도지사가 일단 도주 우려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입니다.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사안이 그리고 기존의 도지사들이 에게 적용됐던 그 범죄 혐의 내용이 예. 대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정도 사안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안도 보면 드루킹의 진술과 예.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도록 어떤 회유한다든지 이럴 예.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드루킹은 감옥에 갇혀있기 네. 때문에 사실 회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드루킹 쪽에서 네. 계속 여러 가지 협박성 편지나 이런 것들 보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그것도 실형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네. 법정 구속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좀 보복에 의한 판결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봤던 선고일 연기 문제나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보다는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 제기할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심각한 보시는군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록 다 들어가 있고 법원에 그리고 또 증거도 새로운 게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구속영장 기각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 특별히 재판 네.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나 증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속영장 기각했던 사람을 뭐 실형 판결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영장이 기각됐는데 왜 예. 법정 구속했냐?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영장이 기각됐었다라는 이유보다는 예.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한 게 무리한 판결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자, 이제 판사를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한 12년 네, 하셨죠. 맞습니다. 판결문이 아직 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요지는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 재판부가 인정한 여러 가지 증거들 가운데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재판부는 아마도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예. 거, 그다음에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핵심 증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뭐 메시지에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했다라고 네. 공범이라고 할 만한 정도 수준의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온라인 정보 보고 같은 경우는 드루킹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보냈는데 예. 이쪽에서 답변을 특별히 안 했다라는 거여서 그런 정도만 가지고 소극적인 묵인 같은 건데 일종의 예. 그런 정도만 가지고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라고 하려면 단순히 이 드루킹의 범죄 행동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만은 부족하고 네. 이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상의하거나 뭔가 그 실현을 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알고 있었느냐 여부 정도만 문제가 됐던 정도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어제 중요하게 거론했던 그런 증거들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공모를 입증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네, 제가 판단하시는 보기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법적인 지식이 좀 저희 같이 없는 경우에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재판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그러면 다른 진술도 다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상식적인 의문 제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거의 물증,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직접적이고 물증이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고 네. 주로 진술입니다. 예. 관련자들, 드루킹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들의 진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없냐 네. 결국은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드루킹 말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예. 그런데 드루킹의 진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고 일관되지 네. 않았던 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재판부 스스로도 일부 신빙하기가 어렵다. 허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예.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재판장은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랬어요. 신빙성 일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객관적 상황에 맞는 진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시연회, 킹크립 시연회에 김정수 지사가 왔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객관적 사실이죠. 네. 그건 김경수 지사도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갔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객관적 상황에 맞는 진술은까지 배척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결국은 뭐 판사의 판단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진술이라는 거는 김경수 지사도 인정하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예. 김경수 지사가 부인하고 있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부분 예. 여기에 대한 드루킹 진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지 네.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진술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소위 비판, 그리고 사법부를 적폐로 몰면서 사법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다.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의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 이거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물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다. 댓글 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경남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공천을 준 것도 잘못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에 관련한 당사자들도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의 후폭풍이 정치권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여야 1대1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복성 판결이었다. 그런 시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접점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쟁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 열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던데요. 뭐 하나씩 좀 보죠. 일단 뭐 총론적으로는 스모킹 건이 없다 이런 뜻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뭐 민주당 입장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무슨 뭐 판결을 꼭 스모킹 건이 있어야지만 누가 이 죄를 구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댓글 조작이 유죄 판명을 받은 거고 네. 또 어제 판결문을 이제 요약문이 나온 걸 보시면 상당한 그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확증하는 단계였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이걸 개인적인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 오늘 경향신문 논설 사설에도 그걸 담았는데 대한민국 특별검사와 사법부에 대한 저는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법부가 누구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뭐 이건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좀 격화시키는 좀 저는 약간 물귀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 걸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입장을 발표한 특별한 이유? 일단은 뭐 그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이런 판결이 나와? 라는 반응들이 여야 모두에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 그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저 부분은 좀 그런 것 같다.
또 이렇게 양형 부분에서도 최대한 1년 6개월 정도 양형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2년을 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들 좀 의아해하는 부분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믿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킹크랩에 뭐 네이버 로그인 기록이 있다,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있다, 그리고 뭐 기사 URL을 뭐 보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공동 정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관해서 정말 적어도 그 피고인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고 있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드루킹의 그 진술, 그것도 뭔가 좀 뭐 특검하고 좀 거래를 했던 드루킹의 그 진술에 너무 의존했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은 다 의아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서 그 아류 세력들이 반격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현직 도지사를 그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했던 그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는 거. 유죄라 하더라도 굳이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적 재판이라고 충분히 오해 살 만한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그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제 반성문을 쓰면서 김 지사 잡게 해주겠다. 뭐 그건 팩트잖아요. 그랬던 사람의 진술을 재판부가 거의 대부분 다 인정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재판부가 다 인정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이 판결에서 저는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강병원 의원이 뭐 전 국민이 다 의아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지나친. 김 의원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구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력하시는 게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다 적폐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뭐 그럼 뭐고 이거 저는 오히려 국민들 생각하셨을 때 지금 강 의원님이 하신 그런 발언이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 판결문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약간 부정확한 사례들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뒤에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아까 강병원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실제로 김경수 지사한테 핸드폰으로 그 드루킹이 그 댓글 다는 거에 대한 시연을 했다는 것이 지금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복원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댓글을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니까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이라는 게 앞으로 항소하시니까 또 2심이 갈 건데 지금 그 억울하신 얘기는 그때 가서 밝혀지면 되고 어쨌든 1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지난 6.13 지방선거가 터지기 전에 문제 제기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김경수 지사를 공천하고 경남도지사로 이렇게 출마되게끔 한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거 얘기를 하셨어요. 네이버 로그 기록. 그러니까 작년 2016년 11월 9일 이제 밤에 있었던 로그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요한 증거라고 일부 이제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거나 그러면 나와 같이 댓글 조작을 합시다라고 공동 정범으로 재판부는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그는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드루킹 일당 중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모 씨 맞죠? 둘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했다라는 게 정황이 뭔가 맞아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공동 정범으로 그때부터 출발이 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시에 의해서 드루킹과 공동으로 댓글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에 많은 논리의 비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경수 지사가 이거 잘했다. 그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많은 텔레그램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에 보면은 한 달에 서너 번씩 온라인 정보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선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저도 언론에서 핫한 얘기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기사를 보내줍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바쁘니까 이모티콘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그런 선풀운동이라고 인식을 했다라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보내준 정보 보고 내용을 보지 않고 바쁜데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공동 정범이라고 몰아가는 거는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죠. 일단 뭐 제가 좀 반박을 드리자면 선풀이라는 것도 어쨌든 선한 댓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조직적으로 하고 뭔가 기계적인 것을 이용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악성 댓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손의원 의원님 사태에 맞물려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좀 비판을 드리자면 의도가 선하면 선한 댓글이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김경주 지사님이 명확하게 뭐 업무 지시를 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치 해보지만 뭐 저는 아직 초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시킬 때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내가 허한다.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남길 정말 그렇게 미련한 정치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고받는 뉘앙스, 그다음에 그 문자가 왔다 갔다 했던 시간, 댓글이 달리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걸 명확하게 지시한 게 없다고 해서 정황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런 식의 선거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포렌식 수사나 핸드폰, 스마트폰 예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은 날짜와 내용, 정황 사항을 갖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도 김경수 지사의 그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정황 증거라는 점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요양 판결문을 갖고 추론을 하는 건데요. 모르죠. 저희가 판결문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고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다 본 게 아니니까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문자로 지시를 하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작년에 특검 때, 허위검 특검 때도 있었는데 계속 드루킹 쪽에서는 킹크랩 초기 모델을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동원 씨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손에 잡히는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때 처리를 못했던 건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충분히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한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마 그런 특검이 그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을 다 가지고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시라든지 공동정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도 이런 드루킹 진술에 허위가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 사람을 그리고 현직 지사를 2년의 법정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사법의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저는 기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 정황들을 가지고서 마치 김경수 지사가 모든 것을 다 지시한 것처럼 함께 공동으로 이 댓글 조작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선고를 해버린 것이 판단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최근에 이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격하게 반하는 또 보복성 재판을 함으로써 이 집권 세력의 일부에게 큰 충격을 주고자 하는 보복성 재판을 한 것이라고 당연히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내세운 증거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보고서 한 달에 서너 번씩 총 49차례. 그다음에 드루킹이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그런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들이 8만 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가 10여 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댓글 조작을 뭐 상의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관계로 볼 만한 증거다라고 재판부가 혹시 검토하신 판결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기사를 보내고 전화로 네. 지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황상 보면 김경수 지사가 기사를 보내고 나면 드루킹이 그것을 자기 조직원들한테 보내면서 뭐 AA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것으로 지금 정황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정황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제가 지금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올려서 조속한 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기사로 또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충분히 그런 지금의 그런 아까 공동으로 같이 공범이었다.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댓글을 지시했다라는 것에 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일을 갖고 지금 뭐 법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초기에 말씀드린 거지만 그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거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왜 조직적으로 반발하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발을 한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얘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의 상황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상고법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재판 거래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기도 했고요. 세월호 문제, 정거조 문제, KTX 승무원의 문제.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재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 국민이 다 어찌 보면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이 대법원 사법부 스스로가 수많은 판사들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이 왜 구속돼 있습니까? 왜 대법원장들이 포토라인에 쓰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 사법부 체제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법농단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부역했던 많은 판사들이 있고 이번 재판을 책임졌던 부장판사 역시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성창호 판사가 지금 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게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이 또 터지게 되면은 또 여기에 판사들이 연루된 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법원에서 이런 비리가 생기면은 이게 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이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에서 수사 기밀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형사 수석부장을 통해서 행정처에 보고를 해서 수사 기밀들을 누설하는데 협조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작년 9월에 이 부장판사는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성판사 본인이요? 그럼요. 이미 이 농단 세력에 의해서 이 독립적인 판사로서의 역할을 이미 무너뜨린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그런 농단 세력에 해왔던 버릇 그대로 저는 이번 재판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금 구속이 돼서 계속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결론이 난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꼭 모든 사실인 양 저희가 가정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성창호 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비서실에 있었다. 그러면서 뭐 측근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얘기를 알아보니까 여기서의 비서실에서의 파견 근무는 그 대법관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사건을 검토하는 일종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업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비서실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비서실에서 업무를 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8년, 추징금 3을 선고하신 분입니다.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루돼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를 갖고 이 사람의 공정성,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그것이 지금 여당의 실세, 대통령의 측근에 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매도한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뒤흔든다는 얘기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약간 방어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 의원님 반박 듣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성판사가 그 정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수사를 직접 받았고 본인의 잘못을 자백까지 한 분이라면 이 중요한 사건을, 이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혹시 미리 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그 변호인단이 어떤 예. 판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을 저는 미리 예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9일에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이 법관 탄핵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회로 넘어와서도 국회에서도 뭔가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법관 탄핵을 하자라고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꼼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 특별재판부의 설치도 필요하다. 이런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특별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판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기에 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이 이 사법부의 핵심으로 있는 이상 저는 이런 재판에 대한 불공정성, 특히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이런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이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자, 저 김 의원께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유죄, 무죄 이걸 떠나서 법정 구속, 현직 도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무리함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 무리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설사 구속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도지사님이 도정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도정을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을 변호하고 지금 자신의 이 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도정의 인력들을 거기다 투입하실 가능성, 그리고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홍준표 전 지사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정 구속 안 됐어요. 그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뭐 이번에 계속 최근에 터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지, 나와 비슷한 죄를 내가 전에 있었는데 왜 얘는 이만큼을 때리고 나는 이만큼을 때리느냐, 저는 그것은 일차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최종 결정은 저희가 2심, 3심에 가서 하는 거고요.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특검 때 정부 출범 초기였고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시면서 이게 좀 약간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반성해보고 앞으로 추후에 대한 일정들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명칭이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입니다. 이 명칭만 보면은 김 지사 건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김 지사 사건 때문에 이 대책위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 당은 지속적으로 이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탄핵 법관들을 추릴 것인지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이 농단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됐던 부분들을 다시 재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특별법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누차 해왔거든요. 저는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말 한일 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재판을 연기해서 그 많은 분들을 정말 죽은 후에도 억울하게 만들었던 게 그런 재판들이 있었고요.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정교조라든지 KTX 여러 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농단 세력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재판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이 재판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새롭게 이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문제, 저는 그것은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사법부를 탄생시키는 것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번 그 김지 사건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그 법관 탄핵 문제, 사법농단에 따른 법관 탄핵 문제는 국회 내에서 계속 공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이 남미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사례에 관한 이제 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독재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시고 뭐 재판부에 대해서 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적폐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용기 내지 못해서 묵인해 왔던 것들이 작은 게 쌓여서 큰 것을 만드는 건데요. 결국 그것의 맨 마지막에 서 있던 사람이 그거의 대표 주자로 나올 수도 있죠. 법원이 일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법원이 억울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 여당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야당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 여당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불리하게 할 거냐라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객관적인 위치로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남미에서 겪었던 사법부가 자기네들의 독재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에 대한 사례의 전철을 저희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엄격한 사법부의 객관성, 독립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 사실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셔야지 이 건을 갖고 제가 봤을 땐 더 적극적으로 발을 디디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전철에 우리도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지 사건 때문에 법관 탄핵을 하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저희 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바입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힘을 실겠다. 그거는 김지 사건 때문인 건 맞고요. 꼭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차제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법부가 재탄생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개혁과 이 적폐세력에 대한 청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건 좀 본질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물음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신빙성을 인정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7년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관한 상세한 김동원 씨의 주장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그때 얘기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드루킹이 작성한 보고서에 2017년에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있는 것이지 그때 새누리당 댓글 기계에 대해서 뭔가 이 건과 관계되는 것이 있다라고 사실이 적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 혹시 확인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예, 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댓글 부대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일관되게 좀 어쨌든 드루킹은 자유한국당의 그 댓글 기계를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이 그래서 저와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한나라당 시절에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 저희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 기회에 수사가 좀 진척이 되어서 투명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루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고발하셔서 첫 시작이 된 거라고는 알고 계시죠?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사초등학교 5학년 정현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준 안녕. 너를 위해서 1일 코치를 맡게 된 누구? 손흥민. 사실 이렇게 볼이 돌면 안 돼 지금. 상대방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포탈은 이렇게 한 번만. 볼 한 번 쳐봐. 형 막 공에 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놀라지도 않았어. 형이 봤을 때는 디딤발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 항상 볼하고 제일 가깝게 해놓고. 저도 형처럼 잘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구를 정말 즐기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자, 우리 자주 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SK텔레콤. 뉴스브리핑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를 두고 이번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재판부가 신빙성 없는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우선주의를 무시한 사법 쿠데타라며 판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확한 날짜는 정하진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 10일 서울 상암동의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국 하원 초당파 그룹이 주한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 수를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 2019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군사위원 소속 한국계 초선 의원 앤디 킴 등 모두 8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택시 강탈을 시도하는 등 한참 동안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냅니다. 멈춰있던 택시는 갑자기 돌진하더니 또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춥니다. 누군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지 바퀴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30살 남성 A씨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택시를 빼앗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경악했던 이 난동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A씨의 흉기 난동이 시작된 건 오후 2시 50분쯤.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던 A씨가 흉기를 꺼내들었고 아내가 자리를 피하자 이를 뒤쫓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흉기를 든 채 도로로 나온 A씨는 멈춰있던 택시에 다가가 기사를 위협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아대며 위험천만한 강탈극을 벌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 제압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조수석 쪽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그것을 못 움직이게 압박하면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흉기에 손을 다친 A씨의 치료가 끝나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제주 한라산과 제주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어리목에 5.5cm 등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얼어 1100도로 등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제주시 지역도 아라동과 유수암 등 비교적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돌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부 지역 눈 때문에 여수와 광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6편이 취소됐습니다. 설 음식 준비를 위해서 장을 볼 때 냉장이 필요 없는 밀가루나 식용유를 시작으로 과일과 채소를 고르고 상하기 쉬운 육류와 어패류는 가장 마지막에 사는 게 좋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했습니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멀미약이나 감기약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제 가운데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가 주 성분인 제품은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해외여행을 갈 경우 해당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예방접종과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기침 예절 준수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 긴급 구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국의 군 병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긴급 구조와 응급 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헬기와 구급차, 소방차 등 720여 대의 구조 장비와 1,900여 명의 소방, 의료, 구조 지원 병력을 대기시키고 전국 13개 군 병원에서는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10명 가운데 7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 지시 등, 즉 깜빡이를 켜지 않는 운전자와 운전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쓰는 사람은 각 10명 가운데 3명꼴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6%에 불과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는 28.7%, 음주운전 빈도는 8.8%로 나타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 앱 허용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다면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정부와 이용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